네, 네, 김정기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몸에 투자하라 2부 강의를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왜 그 몸에 투자하는 것 중에서 운동에 대한 부분, 근육에 대한 부분을 강의했다면 이번 시간은 뭐냐면 주제는 결국은 건강이지만은 독소, 독소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새로운 개념으로 한번 제가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주제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제자산, 매력자산을 얻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신적인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정신적 건강을 얻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어떤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목차는 지난 시간하고 비슷한데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건강자산의 위험 요소, 그리고 이 위험 요소를 우리가 제거해주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뭐라 그랬어요? 운동을 하고 근육량을 유지하고 이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 시간은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리어, 그죠? 방어막. 이 방어막을 내가 어떻게 잘 구축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 그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영양소를 먹어서 그걸 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미 뭐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뭐 쉽게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건강자산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주로 뭐 했었죠? 운동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가 번아웃되고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식생활 습관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돼 있죠? 서구화돼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 강의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표시 보시면요, 도표에 보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1등인 나라가요. 불명예스럽게도 지금 한국이에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 불과 한 10년,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독보적인 암의 1등은 뭐였냐면 위암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위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위암은 점점 줄어들더니만은 옛날에는 주로 뭐냐 위암, 그 다음에 간암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독보적으로 지금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이런 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대장암이 별로 안 많았었는데 한국이 드디어 전 세계에서 대장암 1등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우리나라는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을 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고 특히 우리의 위장관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민족이 갑자기 식생활이 서구화되니까 그죠? 미국이나 서구 쪽에서 일어나는 이런 장 쪽의 암이 젊은 나이에 발병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 완전히 역전해가지고 1등을 하고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식생활의 서구화가요. 대장 환경을 엄청나게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초식급 이상하나요? 뭐죠?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고 그 뭡니까? 그죠? 그걸 먹었을 때는 우리 위장이 튼튼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육식을 하고 있잖아요. 육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장이 엄청나게 많이 나빠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번째고요. 좀 이따가 요거는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활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비만으로 연결되고 채식이죠. 갑자기 말이 안 나와. 활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대사성 질환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음식을 우리가 그렇게 결국 대량 생산 음식이란 말은 뭐냐 하면 이 뭐죠? 괜찮습니까? 예. 대량 생산 음식이라는 거는 가공화됐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공이란 말은 그 속에 뭐가 없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게 없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는 환경 오염 물질들이 결국은 이런 건강을 위협하는
시기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장에 있는 그죠? 균의 종류예요. 여기 보시면 수렵 채집인들이 있고요. 페루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대한민국 있고 스페인이 있고 미국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대한민국은 수렵 채집이나 아니면 이 페루 쪽에 개발도상국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연구를 해보니까요. 지금 보면 이 퍼플계는요.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이에요. 근데 검은색 있잖아요. 회색 있잖아요. 회색은 뭐냐면요. 바로 뭐야? 유해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미국이나 스페인은 이미 회식이죠. 여기는 이미 나쁜 균이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도 보면은요. 원래는 유익균이 많았었는데 점점 이제 갈수록 뭐 유해균이 막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론은 뭐냐면요. 유익균과 유해균을 봤을 때 한국인들이 점점 유해균종이 늘어나고 있다. 뭐 때문에?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 때문에 이래 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장에는 더 치명적이다. 미국이나 스페인 같은 이런 불아파 쪽은요, 자기들이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초기에 암을 다 잡아내요. 근데 한국은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암이 진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 스크리닝을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운동하지 않게 되고 집에 앉아가서 매일 TV나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만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게 대사성 질환으로 간다. 제가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죠? 요거 두 번째. 그 다음에요. 제가 그 간질환 이야기하면서 지방간 이야기 했으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실은 지방간의 주 원인은 예전에는 알코올성이었어요.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요 알코올성 지방간이 아니라 무슨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어떻게 됐어요? 쫙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성 지방간은 주로 뭐냐면은 육류를 먹고 술을 마시고 그것 때문에 막 늘어나는 거였다면 비알코올성은 뭐냐 술 전혀 입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비알코올성의 지방간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막 많아지죠. 그 원인이 뭐예요? 먹는 음식에 뭐가 많아서 탄수화물. 그죠? 그래서 탄수화물식이라든지 또 뭐가 장이 안 좋아서 결국은 이게 지방간이 된다는 얘기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많다. 장 내에 있는 어떤 균이 뭘 만든다고요? 알코올을 만든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은 비알코올성 지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도 제가 지방 이야기하면서 말씀 많이 드렸지 싶은데 지금 보면 초식, 그러니까 채식을 하고 초식을 했던 소와 방목했던 소와 사료를 먹은 소를 그죠? 그 속에 있는 불포화 지방은 당연히 많은 거고요. 불포화 지방의 빈도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초식을 했는 소, 방목했는 소는요. 어떻단 말이에요. 원래 정상적으로 그 오메가3, 오메가6 비율이 있는데 초식했는 애들은 오메가3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그죠? 그럼 집에서 한다. 그 뭡니까? 사료를 먹는 애들은 오메가6가 늘어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제가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이느냐에 따라서 육고기의 오메가3, 오메가6 비율도 달라지고요. 또 밑에는 뭐 달걀이 계란이죠. 마찬가지예요. 그 닭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달걀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채식 위주의 오메가3를 어떻게 해요? 이런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한테 먹이게 되면 육질의 오메가3 농도가 높아진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좋은 오메가,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은 이제 결국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몸에 지금 오늘은 뭐냐면 경피독 이야기는 안 합니다. 경피독 이야기는 안 하고요. 뭘 주로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의 위장관에 의한 경구독, 그죠? 그 다음 이런 쪽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특히 위장관에 있어서의 거기에서 독소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1차 관문, 2차 관문, 그 다음 3차 관문이 있어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뭐 신경호르몬 계통이라든지 혈액이나 관절에 어떤 이야기도 있을 건데 오늘은 이제 주로 1차, 2차, 3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사실 어느 정도 강의 다 했었어요. 다 했는데 이 자리면 다른 자리를 강의를 다 했었는데 1차 관문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요. 위로 그죠? 위장관으로 딱 들어오면은 위 점막은 아시다시피 피부 조직이 아니죠. 피부와 같은 이런 뭐 세포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는 베리어가 있으니까 막아내지만은 위장관은 뭐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고요? 장 점막이죠. 점액질이라는 게. 이 점액질에 의해 가지고 이 베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1차 관문은 이 장 점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거고요. 자, 그러면 장 점막을 통과해서 이제 뭐 우리 몸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되면은 2차 관문은 뭘까요? 해독하는 게 우리 몸에서 가장 해독하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간이죠. 간, 그죠? 예, 간 해독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간 해독을 지나고 나면 간에서 어느 정도 해독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어디로 가버려요? 혈관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혈관에서 막 돌아다니는 놈이 막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러면 돌아다니는 야를 어떻게 해독해주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콩팥이고요. 그리고 막아내는 방어막 중에서 자 혈관 통해 다 우리 몸을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는데 우리 몸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어디예요? 바로 뇌죠. 그죠? 그래서 뇌로 이 독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놨죠? 여러분 아시죠? 예.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가 있어가지고 뇌로 독을 마지막으로 안 들어가게끔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1차적인 이 장점막, 2차적으로 간, 그 다음 3차적으로는 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막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뭐 신경 호르몬, 혈액 관절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콩팥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오늘 강의도 아마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계속 공부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를 강의하신 그 부분과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뭐 비슷하긴 하지만 포인트는 약간 다르죠. 그죠? 네, 그걸 아마 이해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총론을 이야기해 본다면, 자, 여러분 알고 있는 걸 다 이제 상상을 다 해보세요. 자, 첫 번째. 1차 관문은 뭐죠? 바로 위장관이잖아요. 위장관에서 첫 번째 막아주는 거는 뭐죠? 위장관에 있는 점액질이잖아요. 그러면 점액질 전에는 그쪽에 뭐가 있습니까? 균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야? 마이크로바이옴이잖아요. 유익균들. 그리고 그 점액 속에는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많죠. 그래서 항체라든지 내추럴 킬러 셀이라든지 막 이것도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설사해 버리잖아. 사실 설사라는 거는 여러분 면역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토하고 설사하는 거는 1차적으로 바로 제거해 주는 과정이잖아요. 이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바로 1차 관문이고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다음 2차 관문은 간에서 해도 기억나시죠? 지용성이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 수용성을 바꿔주게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비타민 B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생기는 여러 가지 독소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항산화제가 필요하고 밀크시슬이 필요하고 그죠? 첫 번째 여기는 비타민 B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수용성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게 담즙이라든지 혈액으로 소변, 대변으로 없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미노산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나시죠? 예, 담즙으로 아미노산. 그 다음에 3차 관문은 아까 얘기했지만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그래가지고 DHA, EPA. 그러니까 뇌 기능이잖아요. 뇌 기능, 지난 시간에 설명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뇌 기능을 좋게 해주려니까 운동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메가3 중에서 EPA는 뇌로 안 들어간다 그랬죠. 브레인 베리어 안 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염증해주는 거고, 항염증해주는 거고, DHA는 들어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장이고요. 이쪽이가 뭐냐면, 우리가 위장이에요, 위장. 이거 여기 이제 세포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여러 가지 균들이 존재하잖아요.
먼저 하는데, 자, 장 점막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뭐가 있죠? 균들이 있죠? 균들이 있고 장 점막이 있고 이걸 통과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란 놈은 내가 필요한 영양소도 흡수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유해 나쁜 것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익균이라든지 장점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는 보면 1번을 장점막 적어놨죠. 그래서 장점막은요 영양에 통과하면서 독소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유익균은 뭐죠? 유익균은 장점막을 보호해주고 유해균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해균은 결국은 뭐냐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암을 유발하게 되고 장점막을 파괴되고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리키 것 신드롬 뭐죠?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면서 이게 뭐 생긴다 뭐가 돼요? 아토피아 같은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 같은 이런 질환들을 만든다. 그죠? 그리고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결국 독이 되는 거지.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겠죠. 유산균, 유익균, 그죠?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야? 면역 쪽에도 도움되는 거 아시죠? 그죠? 면역.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넣어주면 유산균은 먹이가 되는 거고 또 이런 유익균들이 박테리오신이라든지 이런 젖산이라 이런 것도 분비한다는 거 아시죠? 면역 물질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산균이 면역 조절을 해준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우리 몸에서 면역의 7, 8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뭐라? 장이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죠? 유산균이란 유익균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유익균이 중요하고 또 장 점막은 또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분도 계속 그 말씀 하시긴 하시는데 포인트는 약간 달라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점막 만드는 거는 비타민 9번 엽산이죠. 비타민 A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건 비타민 B를 계속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비타민 B는 결국 뭐냐면 이런 유익균을 장점막 점액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겠지요. 예,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이걸 설명 다 했습니다. 자, 그 유산균이 필요하다. 네,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은요, 역할이 뭐죠? 장을 좋게 해주죠? 면역이에요. 유산균은요, 만성질환, 특히 당뇨 환자한테 절대 필요하고요. 콜레스테롤도 줄여줄 수 있고요. 또 장내축을 예방해 주는 데 있어서 자, 장내축이 뭔지 아시죠? 장과 뭐는 뇌는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여주면 장이 튼튼해진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소화 과정은 결국 유산균은 유익균을 도와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고 필요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도록 식이섬유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비타민 B는 이분은 인체 대사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뭐죠?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엽산을 통해서 점액질을 많이 분비시켜서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역할.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좋은 유산균의 조건은요. 아미 제품이지 뭐. 아미 제품 특징이 뭐죠? 균주 레벨. 그래서 장에 좋은 거, 소장이 되는 좋은 거는 뭐죠? 락토바실러스고 대장이 좋은 거는 비피더스균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균주까지. 그래서 비피더박테리움 락티스 같으면은 뭐 BL5,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죠? HNO 19 이런 식으로 균주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정말 좋은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장까지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지금 요번에 나와 있는 우리 365는요. 비피더박테리움 락티스 비피더박테리움균이 그죠? 이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나이가 들면 비피더스균이 줄어드는데 이게 전체 균 중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냐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365는요. 이 균이 얼마예요? 83억 마리. 그죠? 그 중에서 비피더스가 50억 마리와 그 다음에 몇 마리죠? 21억 마리죠. 그래서 71억 마리 들어있다. 그래서 80몇 프로가 비피더스균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 건강은 이분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유산균, 식이섬유, 비타민 B 적어놨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입니다. 장. 아니, 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양분도 들어가지만 독소도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면 이게 뭐야? 간 문명을 통해 가지고 어디 들어가 버려요? 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이런 영양소를 재배치도 하지만 독소를 제거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하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주는데 절대 필요한 거는 비타민 B다. 그죠? 비타민 B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라든지 노폐물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항산화제에서 대표적인 게 밀크시슬이면서 또 셀레니움 관련되어 있는 글루타치온이다. 그죠? 항산화 비타민은 뭐죠? ACE, ACE.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네랄들, 아연, 망간, 셀레니움 같은 이런 것들이 이 독소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2단계는 뭐죠? 이 수용소 바뀐 거를 이제 배설해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게 뭐예요? 아미노산.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플라보노이드들이 필요하고 야가 담즙을 통해서 똥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변을 통해서 콩팥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예,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미노산이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소변과 담즙을 배설되는데 만약에 이 배설 과정이 쉽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라고 했냐, 간과 이제 담낭이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간담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건 약간 한의학적인 용어이긴 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이 담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담즙 누가 만들어요? 간에서 만들어요. 간에서 만들어. 그러니까 담낭이라는 거는 담즙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담낭에는 담즙액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즙이 여러 가지 역할, 특히 담즙은요 지용성 물질들을 그죠 배설하거나 재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배도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금방 제가 설명 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간 건강은 혈액에서 들어오는 독을 제거해 준다. 그래서 이제 사실 유산균도 중요하겠죠. 유산균에 의해 가지고 장이 깨끗하면은 덜 들어오니까. 그리고 간 자체에 도움되는 거는 자 바로 음주 표현하면은요 유산균, 밀크시슬, 비타민 B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지방간은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B, 오메가3 큐텐인데 사실 제가 이건 이렇게 외우지는 못해요. 근데 지방간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은 밀크시슬이죠. 그리고 비타민 B와 비타민 C 같은 게 제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유산균도 중요하지. 장이 좋으면 간은 깨끗해지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밀크시슬은 이제 밀크시슬은 가는 거는 아시다시피 허브잖아요. 그래서 엉겅퀴죠. 여러분 마리아 엉겅퀴라고 했는데 엉겅퀴에서 나오는 주성분이 밀크시슬이고요. 그 밀크시슬에서 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실리마린이거든요. 그래서 실리마린 여기 보시면 한 130ml. 그 다음에 밀크시슬을 곱하기 한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크시슬 자체가 여기 보면 뭐 천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은 간세포 재생이라는 거죠. 간이 파괴되는 거를 정상세포로 돌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죠? 그래서 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할 때 활성산소라든지 노폐물에 의해서 간세포가 파괴되는 거를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밀크시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지금 그 밀크시슬 자체가 허브인데 이게 원래 그 여성 호르몬에 좀 작용하는 게 좀 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에 예민한 어떤 뭐 유방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난소라든지 자궁 내막이라든지 이쪽에 어떤 혹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피하는 게 어떻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죠?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연구 논문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 건강에 도움되는 거는요. 밀크시슬은 아까 그런 개념으로 도움될 거고 비타민 B, 비타민 C,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네랄들, 그죠? 다 필요합니다. 항산화제 다 중요하고요. 유산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하고
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균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다들 이해 잘하고 계시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요. 우리 생각은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높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콜레스테롤은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서 20%는 먹는 거예요. 근데 80%는요. 이걸 어디서? 간에서 재흡수해 가지고 간에서 합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원래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이나 효소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한 필수 물질인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부족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이 콜레스테롤 높아진 것이 결국은 어디 가서 혈관에 가서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죠? 혈관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콜레스테롤 그 중에서 우리가 왜 콜레스테롤 운반하는 운반체가 LDL이 있고 HDL이 있고 알고 계시죠? 네. 예. LDL은요. LDL, HDL은 뭘 중심으로 보는 거죠? 혈관을 중심으로 보는 거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LDL은 왜 나쁘냐면 혈관으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이제 혈관을 봐서 나쁜 거예요. 그래서 LDL은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HDL은요 혈관에 있는 거를 간으로 가지고 와서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HDL은 좋은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코큐텐 이야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큐텐이라는 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생기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코큐텐은 또 뭐예요? 나이가 들면은 점점 감소하죠. 네. 그래서 제일 많이 감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심장. 두 번째 많이 감소하는 게 콩팥. 세 번째 많이 감소하는 게 폐. 네 번째가 간이거든요. 그래서 코큐텐이 심장에서 제일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요 심장 질환이 많아지게 되고 또 코큐텐은요 혈관을 확장한다 그랬죠. 네. 어제 강의하셨잖아요, 그죠? 네. NO를 산화 질소를 분비해서 혈관을 확장한다. 근데 코큐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나이가 들면은 심장이나 콩팥이나 폐라든지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게 된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고지혈증이 나이 들면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은 아시다시피 고지혈증 그 약이 코큐텐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아요. 고지혈증 약을 넣어가지고 이거 콜레스테롤 못 만들게 해버리면요 코큐텐도 못 만들어져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계속 먹는 사람은 반드시 뭘 먹어줘야 돼요? 코큐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코큐텐을 꼭 먹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고지혈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코큐텐을 먹어주고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과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혈관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조금 이야기했던 거라서 복습하는 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옆에 보면 혈관에 있는 혈관, 심장에 있는 혈관, 관상동맥이지요, 관상동맥. 네. 그래서 이 관상동맥은 전신으로 가는 혈관은 두껍기 때문에 잘 안 막히지만 심장에 있는 혈관은 잘 막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협심증, 심근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장으로는 근육세포잖아요. 근데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는데 결국은 심장 기능을 좋게 해주려면은요 코큐텐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혈관에 있는 그 축성 동맥경화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이유는 뭐다? 그 속에 노폐물이 혈관벽에 쌓이게 되고 특히 지방, 콜레스테롤 같은 이런 지방이 산화되다가 보니까 이 벽에 쌓여버려 가지고 그 때문에 모여가지고 죽처럼, 그죠? 이게 막 쌓여가 죽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죽상동맥
경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그런데 이 죽상동맥 경화를 없애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요. 지금 HDL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HDL은 뭐랬겠어요? 혈관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어디로 가져가요? 안으로 가져가는 게 HDL이다. 그래서 HDL이 그 역할을 해준다. 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맥 경화를 막 없애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요. 사실은 이 지방이 산화되는 걸 예방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비타민 E다라는 말을 했죠. 비타민 E.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HDL의 기능을 좋게 해주려면 운동을 해요. 운동. 네, 운동.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금방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HDL은 혈관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오메가3도 또 좋은 역할을 하죠. 염증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축성동맥경화라든지 혈관 쪽이 많이 나쁘다면 오메가3를 맥으로 먹어라. 그래서 얼마까지? 2g까지. 하루에 12알까지. 이렇게 먹어주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유산균 같이 먹어주면 또 이것도 빨리 좋아진다. 물론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콜레스테롤도 좋아지는 거 어떤 거 있죠? 레시틴도 있고 갈리도 있고 그죠? 다 아시죠? 그죠? 지금 요 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우리 제품 중에서 보면 레시틴도 LDL 콜레스테롤 떨어뜨리죠. 갈리도 그 떨어뜨리죠. 오메가3 지금 보면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기억하시면서 요 자료를 조금 더 활용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높은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니까 이거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여주고 오메가3와 불포화지방산을 섭취 많이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주면 빠져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식물성 많이 먹으면 되겠죠.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HDL은 좋은 거죠. 운동을 많이 해주면 좋아진다 그랬고요. 체중을 줄여주면 LDL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 역시 도움 되겠고. 그래서 고지혈증의 케어 가이드는 여기 보면 오메가3 있고 유산균, 장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프로틴도 적어놨는데 다 맞지만은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지혈증은요. 오메가3가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뭐 갈이, 그죠? 레시틴, 그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유산균도 물론 중요해요. 유산균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좀 더 나오지만요. 갑상선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 질환이 정말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저하성 환자들 같은 경우는 뚱뚱해지죠. 이런 사람들이 LDL이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해하시면 좀 도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뇨예요, 당뇨. 그래서 사실 당뇨 환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전부 다 대사증후군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혈압이라든지 배가 나오고 비만이 되고 이런 게 다 동반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당뇨의 합병증은 결국 뭐다? 혈관이 나빠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관 질환을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당뇨 환자들한테 사실은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혈당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기초점이 높아지니까 혈당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뇨 환자들한테는 뭐예요?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죠? 단백질이 중요하잖아요. 단백질을 많이 공급해 주면 그 자체만으로도 혈당 수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 종류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떨어뜨리겠죠.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유산균 정말 중요해요. 유산균이.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은행이 추출물이라든지 특히 항산화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에 당뇨 환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비타민 B라든지 코큐도 중요해요.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균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백질은요. 단백질 자체가 당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꼭 같이 써주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식단을 할 때도 보면은 이래 먹지 말고 거꾸로 반찬 정도로 먼저 먹으라는 거지. 밥을 적게 먹으라는 데 그런 맛있겠다. 저녁 안 드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순환 이야기, 혈액순환 이야기인데
결국은 오메가3가 아까 염증을 떨어뜨리고 중성지방을 떨어뜨리고 동맥을 예방한다 그랬잖아요. 자, 운동은 HDL을 활성화시킨다 그랬고요. 운동해야 되고요. 심장이 나쁜 사람은 특히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운동. 그 다음에 오메가3를 통해 가서 꼭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약 복용할 때 심장 건강을 기억했는데 밑에가 뭐냐면요. 원래 오메가3는 혈순환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혈전을 예방해주고 하는 효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뭡니까 헤파린, 코마딘 같은 혈전 용해제들을 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메가3를 쓰면은 출혈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오메가3를 같이 써주면은요. 혈전 용해제를 줄여줄 수 있어요. 용량을.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 나쁜 게 아니다는 거. 그래서 절대로 혈전 용해제 쓴다고 해서 오메가3를 못 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혈전 용해제를 내가 어떤 수술을 하거나 막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용해제를 끊고 기다렸다가 수술해야 돼요. 근데 오메가3를 먹는 사람은 그죠? 그거만 먹는 사람은 출혈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아스피린이나 고지혈증 약과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은 오메가3 같이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좋은 사람은 오메가3와 은행잎 추출로 같이 쓰고 운동까지 같이 하고 해주면 더 도움이 되겠고 이런 사람들 아스피린 같은 거 쓰게 되면은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아스피린을 덜 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뇌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면 뇌의 기능을 좋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차단막인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도 있지만 결국은 이 뇌 기능을 좋게 해주려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뭐죠? 운동이 뇌의 활성도를 높인다. ADHD 같은 이런 질환들이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뇌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뇌 기능을 도움이 되는 거는 어떤 게 있어요? 도파민, 그죠? 세로토닌 이런 거죠. 이런 걸 많이 만들려면 뭐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유산균이라겠죠. 유산균. 장을 건강해 해주면 장뇌축 해가지고 장을 건강해 주면 좋아진다. 그죠?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뇌에 미치는 영향하는 여기 그거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어주면 지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때 G 이야기가 뭐냐면요. 유산균을 넣어줬더니만요. 지가 사회성이 증가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유산균 장을 좋게 해주면 뇌가 좋아지고 또 운동을 해줘도 뇌가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했죠. ADHD 환자들한테는 운동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줘야 된다겠죠? 장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유산균도 좋고 오메가3 중요하다 그랬죠? 오메가3 메가로 써주는 거. 그 다음 비타민 B 중요하다겠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요. 운동을 해가지고 뇌훈련이 늘어나는 그 그림이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시켰더니만 뇌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뇌가 활동하는 기능. 그러니까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것도 잘하게 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런 이야기죠.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거는 뭐죠? 태아닌 이야기 아시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태아닌은 녹차잎에서 나온 건데 여기서 나온 이 태아닌 성분이 그죠? 뇌에서 알파파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 태아닌이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많이 해서 좋은 기능을 한다. 뇌 기능에 도움이 된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미노산, 태아닌 역할이 중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지난번에 했던 거 뇌기능 능력이니까요. 항산화제, 오메가3,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 차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단백질, 유산균, 단백질 중요하고 태아닌은 집중해주죠. 알파파하고 유산균. 그 다음 비타민 B와 옥타코사놀은 무제품에 여기 보면 태아닌하고 뭐가 들어있는 거지? 옥타코사놀 들어있는 거 기억나시죠? 옥타코사놀은 지구력, 집중력, 에너지를 많이 잘 만들어주게 돼요. 그런 거.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치매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비타민 B와 오메가3도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알츠하이머 치매에는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죠?
베타 아밀로이드, 그죠? 있죠? 그런 걸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제품 중에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옥타커 순을 드셔야 되겠네요. 갑자기 이래놓고 갑자기 생각 안 나고 뭐해놓고. 치매 예방약이 뭡니까? 아, 그거 진코엠. 네, 징코엠. 그죠? 징코엠. 맞죠? 예, 예, 예. 실버 설명이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이야기인데요. 사실 갑상선은 아시다시피 자기 혼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뇌하수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T3, T4가 나와요. 뭐 자세한 건 좀 설명하기 좀 복잡하지만은요. 어쨌든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 그러고, 갑상선 분비가 많이 되는 거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호르몬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요,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타민 B를 많이 섭취해 주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뭐가 많이 생기느냐면, 밑에 보시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장기적으로는 항산화제가 필요해요. 셀레늄과 아연 같은 게 이런 게 필요하고요. 항진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항진증도 결국은 뭐냐면 몸이 이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막 혈압도 높아지게 되고 살도 빠지게 되고 땀도 막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철분, 셀레늄, 아연 이런 것 같은 이런 항산화제 미네랄이 필요하고요. 오메가3가 필요해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도 나빠지거든요. 오메가3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요, 골다공증이 빨리 생깁니다. 특히 항진증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 약을 또 복용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 피곤해지거든요. 에너지를 못 만들게 되니까. 그때 또 비타민 B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에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콜티졸 관리를 위해서, 부신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뭡니까? 비타민 C 같은 거 필요하고.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갑상선 항진증 같으면 골다공증이 생기기 때문에 칼슘 같은 거, 마그네슘 같은 거, 비타민 D, 비타민 K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갑상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강의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 자료에는 보면은 갑상선 저하증의 경우에는요, 항산화 미네랄, 셀레늄과 셀레늄이 특히 필요해요. 셀레늄과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항진증도 마찬가지 셀레늄 아연이 필요한데, 철분, 그 다음 오메가3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체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비타민 B와 같은 항산화, 그 다음 항산화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하증은 아까 혈관 나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LDL을 줄여주는 그런 걸 해주면 중요하고요.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은요, 또 갑상선 항진증은 아까 골다공증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또 어려운 또 칼시토닌 같은 호르몬도 있고 막 그래요. 복잡한데,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칼슘 같은 거 이런 미네랄을 보충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은요, 하여튼 갑상선 쪽에 염증이고 그다음에 질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뭐 여기 국한대가 이야기를 못하니까 갑상선에는 뭐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면 또 자가면역 질환에 맞게끔 또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고,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경계 이야기는 아까 뭐 이야기했던 거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갑상선도 뭐 금방 했던 거니까 다시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골격계는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근육량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근육량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먹는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아미노산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바로 뭐냐면은 아미노산 탱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통해서 호르몬이라든지 효소라든지 그 다음에 항체와 같은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뭘 먹어라? 아미노산을 먹어라. 아미노산을 먹으면은요,
특히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에 있는 애들은 뭘 한다? 애들은 키를 키우지만 우리 같은 성인들은 어떻게 한다?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잠도 잘 자게 해준다. 그죠? 근육량도 유지해준다. 뼈도 건강해준다.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이제 몸매 관리 이야기는 여기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 되어 있지만은 뭐 우리 제품 중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살 빼는 약을 쓰는 게 더 중요하죠. 여기 보면 시네트롤도 있습니다.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시네트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있는 거 좀 약간 다른 겁니다. 시네트롤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방을요, 지방산으로 분해시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운동하면은요, 이게 버닝이 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네트론을 먹고 운동 안 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게 기존에 있는 우리 살 빼는 약들 좀 다른 겁니다. 시네트론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시네트론은요, 먹고 나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지만 지방이 태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강한 운동을 하기, 몸매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 살 빼는 약도 중요하지만 결국 뭐예요? 지방과 탄수화물은 줄이고 아미노산인 단백질은 늘리고. 왜? 기초대사량을 늘려야 되니까. 그죠? 아미노산 단백질은 늘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에너지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와 비타민 C와 같은 비타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항산화인 미네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산균도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바디키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WX를 먹는 이유, 그죠? 다 이해되시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내용은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골격계는 뭐 아까 이야기했는 게 또 복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리 부분이 있는데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자, 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첫 관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유산균, 비타민 B, 식이섬유, 그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자, 간은 뭐죠? 독소 제거하는 거죠. 밀크시슬, 비타민 B군 필요하고, 아미노산 필요하죠. 항산화제, 오메가3 필요하고. 심장은요? 코큐텐, 그죠? 오메가3, 어린 추출물 같은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단백질 필요하겠죠. 그 다음 근육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근육이 정말 중요한 게 코큐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제 글루코사민 MSM은 사실 뭐 요거는 관절 쪽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제 관절하고 이제 근육을 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은 운동하고 뭐가 필요하죠? 단백질이 필요하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건강이 아마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베리어에 대한 중심을 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1차 관문인 뭐죠? 점막, 점액, 그 다음에 유산균. 2차 관문인 장. 3차 관문은 이미 들어가는 걸 혈관 쪽에 도움이 되는 것, 특히 뇌를 방어하기 주기 위해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그죠? 그래서 뇌 기능을 좋게 해주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 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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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네.